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으로 50세 이상 국민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해도 한 번 더 접종해야 합니다. 또 몸에 질환이 있거나 얀센 백신 접종자, 의사나 경찰처럼 우선적으로 접종했던 직군도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을 막고 중증 사망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인데요.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60세 이상에게 시행 중인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다음 달부터는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50대 접종 완료자 791만 명 가운데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고 접종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1월에 한 20만 명, 그리고 12월에 한 12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6개월이 도래한 시점이 먼저 왔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했다면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했다면 같은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다른 백신에 비해 돌파 감염률이 높은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도 오늘 밤 8시부터 예약을 시작해 다음 달 8일부터 추가 접종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접종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서 그런 예약 시점을 좀 더 당겨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얀센 접종 완료자들은 같은 얀센으로 추가 접종을 받아도 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권장됩니다. 코로나 1차 대응 요원과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 당뇨나 치매,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 중 의사로부터 추가 접종 권고를 받은 사람도 4분기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면역 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 완료 2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추가 접종까지 모두 3번의 접종을 하면서 각기 다른 3종류의 백신을 쓰는 건 권고되지 않습니다. 또 추가 접종 시 화이자와 얀센은 기본 1회분 용량을 쓰지만 모더나 백신은 1회분의 절반만 투약합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들은 예약일 이전이라도 다음 달 1일부터 의료기관 잔여 백신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새 확진자는 20일 만에 2,0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나흘 뒤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각오했던 증가세가 이미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은 헬로윈 데이입니다. 정부는 내일 단계적 일상 회복의 확정안을 발표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헬로윈 데이를 사흘 앞둔 서울 이태원 거리. 호박 모양의 장식품과 거미줄 소품으로 헬로윈 분위기를 내는 가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일 낮이어서 거리가 다소 한산하긴 하지만 가게 곳곳에서는 이렇게 장식물을 걸고 본격적으로 헬로윈 데이를 맞을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부터 손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되자마자 원래 좀 초반 손님 유입도 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만석도 더 잘 되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동량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데다 헬로윈 데이까지 다가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2,111명으로 20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20, 30대 확진자 발생률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접종을 하지 않은 중고생과 외국인 집단, 접종 면역도가 떨어진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접촉이나 이런 게 많아지는 것들도 유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접종군과 또 접종 후에 면역도가 떨어지는 추가 접종 대상자에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미접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접종자보다 9.4배나 높고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도 22배에 달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제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은 일상 회복 1단계에서 밤 12시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최종 이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정부가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건 지금의 접종 완료가 안전을 완전하게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박선하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추가 접종 대상을 이제 5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도 그렇고요. 이런 추가 접종을 매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네, 미국 모더나사의 최고 경영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는 2023년부터는 50세 이상 모든 사람이 매년 부스터샷을 맞게 될 거라는 건데요. 미국에서 추가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일부 고위험군인데 이 대상이 우리처럼 50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걸로 전망한 겁니다. 백신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데다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입원율과 사망률이 특히 높다 보니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은 4차 접종까지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CDC가 암 환자와 장기 이식 환자, HIV 감염자 등 3차 접종을 받고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 한 번 더 맞을 것을 권고한 건데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를 보면요. 1차 접종 때 무슨 백신을 맞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추가 접종은 이제 무조건 파이자 아니면 모더나로 결정이 됐는데 이건 뭐 효과 때문이겠죠. 네, 초기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번 맞는 것보다 화이자로 교차 접종할 때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었잖아요. 그랬죠. 그것과 비슷한데요. 백신 접종 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얼마나 생기는지 비교해 보면요. 얀센 접종자에게 같은 얀센 백신을 추가 접종하면 이 중화능이 한 4배 정도 증가하는데 화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는 35배, 모더나 백신은 76배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하면 기존 1회 접종량의 절반만 투약하게 되는데요. 백신에 들어있는 항원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회 접종 용량에 항원이 3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모더나 백신은 훨씬 많은 1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거든요. 네. 뭐 항원이 많다고 해서 항체가 특별히 더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다만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할 땐 절반 분량만 접종해도 중화항체가 생성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해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된 새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었단 말이죠.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을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요즘 싱가포르는 하루에 확진자가 5,000명 이상씩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네, 오늘 싱가포르의 신규 확진자는 5,324명으로 어제보다 2,000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확진자가 4,000명을 넘은 적도 없었는데 5,000명을 단번에 넘어버린 겁니다. 싱가포르 백신 접종 완료율은 84%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주 우리나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 확진자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다 보니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확진자 9만여 명 중 98.7%가 무증상이나 경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료 체계에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우리 정부도 5,000명 정도까지는 확진자를 감당할 여력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수 급증에도 중환자 수가 늘지 않도록 하려면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이 되면 긴급조치 형식으로 다시 방역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뭐 결국 돌고 돌아서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박선하 기자였습니다. 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오늘 고 노태우 씨 빈소에 조문을 왔다가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국가장을 결정하면서 서울 광장에는 분향소가 설치됐지만 광주를 비롯해 몇몇 지역은 분향소를 차리지도 조기를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차림에 아들 전재국 씨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찾은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현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빈소에 1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함께 못 왔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옛날 얘기 조금 하시고 군 생활할 때는 얘기도 있고. 이 씨가 병원 밖으로 나오자 순식간에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5.18 시현장들이 없으신가요? 전재욱 씨! 이순자 씨! 이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경호원 3명에 둘러싸여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도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의 그런 그 3당 합당의 결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무효혁명과 같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치 발전을 할 수 있었다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경북, 부산, 충북 등에선 오늘부터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오전 9시부터 마련된 이곳 시민 분향소는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직선제를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방에서 그날 요금을 안 받았어. 광장 한쪽에서 신군부 핵심 세력인 노태우 씨의 국가장에 반대한다는 피켓 시위도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전북도, 충남과 세종시 등은 분향소 설치와 조기 개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조기 개항과 분향소 설치를 독려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결식은 오는 30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네, 노태우 씨 국가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법 여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을 거론하기에는 내란과 학살 범죄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이러다 전두환 씨도 국가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 내란과 5.18 시민 학살.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가 지도자의 역사적 책임은 생사를 초월한다며 조기 개항도 분향소 설치도 모두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저는 강주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고 5월 영령들과 강주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거라고 보고요. 정의당은 조문은 물론 국가장 장례위원회 참여도 거부했습니다. 전두환 씨와 비교하면서 그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국가장 결정은 유감이다. 장례위 고문 위촉을 거부했다. 현충원 안장을 피한 절충안이겠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개인적 동의하지도 않고 군사 쿠데타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는 현행법상 국가장 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할 폭이 좁았다며 현실적 한계를 결정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아예 전 씨를 국가장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할 수 있는 법제화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당히 유연해야 한다며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로봇 산업 전시회장을 찾아서 신산업 부흥을 공약했습니다. 경제 행보에 주력하면서 중도 민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어제 자영업 과열을 우려하면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발언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들이 전시된 로봇 산업 행사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 사람이 걸어가면 따라가는 기술을 탑재한 로봇, 공중제비까지 가능한 사족보행 로봇 등을 살펴봤습니다. 매출로는 한 100배 정도, 네. 직원 채용 규모는 한 50배 정도 해가지고 고용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후보는 핵심 금지 조항만 제외하곤 모든 규제를 없애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벤처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선 행보 초반 실용과 민생 기조로 나선 건데 경선 경쟁자였던 박용진 의원을 만나서도 중도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넓게 크게 가야죠. 예. 우물을 파도 넓게 파야 깊이 파지. 이렇게 파면 금방. 다만 어제 전통시장 방문 도중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걸 두고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경제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거냐며 경제 원리에 반한다고 물어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입니다. 정의당은 망하고 싶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딨냐며 공감이 부족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자영업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됐던 정책이라고 했는데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해선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논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당장 공약으로 내세우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후보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에선 대선 주자들 간의 공방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골목대장 노릇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파리떼가 몰린다라고까지 발언을 했고요.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써도 되냐면서 맞받아쳤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침부터 SNS를 통해 흘러간 정치인들 모아 골목대장 노릇하는 것도 며칠 남지 않았다. 파리떼는 썩은 곳에만 몰려든다며 윤석열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윤 후보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대통령이 아닌 야당 후보가 되는 게 목표 아니냐고 깎아내렸습니다. 야당 후보가 돼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윤 후보는 정권 교체의 불씨를 살려낸 건 자신이라며 윤석열로 이기는 게 현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향한 민심과 당심은 다를 수가 없다며 홍 후보의 각종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경륜이 수십 년 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V토론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탄소세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원 후보의 입장은 뭐? 왜 나를 묻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딱 질문이 내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원 후보의 토론 태도에 대해 역겨웠다는 거친 말까지 내뱉었던 홍 후보는 오늘도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고 원희룡 후보는 적반하장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야비한 질문이다.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것을 그런 식의 뻔뻔하고 적반하장식의 토론 태도. SNS상에선 후보 간 단일화설이나 당 지도부의 특정 캠프 지원설 등이 유포되며 지지자들 사이에선 충돌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각 캠프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법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결국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청구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을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법복을 벗은 판사에 대해선 파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인데요. 먼저 조국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4일 헌정사상 최초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그는 다음 달 법복을 벗었습니다. 8개월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탄핵 소추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법관은 파면할 수 없어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겁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의 이익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하는 데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직이 아니라 파면도 할 수 없으니 문제가 제기된 그의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다른 재판관 3명은 인용, 즉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재판 독립,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문영배 재판관은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면 탄핵 심판 피청구인 자격을 상실해 심판 절차 자체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 첫 탄핵법관의 불명예 위기에서 벗어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10년을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헌재의 각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 주신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파면된 법관은 5년간 공무원 임용과 변호사 개업이 전면 금지되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향후 변호사 활동 등에도 별 제약이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당초 국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탄핵 심판에 넘긴 건 그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각하 의견에 동의한 재판관 5명은 이걸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은 건데요. 반면 임 전 판사의 탄핵 사유를 면밀히 살핀 재판관 3명은 모두 탄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본 재판관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등 3명입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과 달리 이들은 탄핵 심판의 목적이 파면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의 강제 박탈뿐 아니라 헌법 질서의 회복과 수호 목적의 성격도 강한 만큼 피청구인이 현직을 떠났어도 탄핵 심판은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파면 그 자체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핵심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등에 개입한 임 판사의 행위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정도 역시 중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위직 법관의 요구를 전달받아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사법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소수 재판관들은 이어 탄핵 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1, 2심 재판부도 위헌적 행위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다수 의견은 법 기술자적인 판단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 심판 중 공무원의 신분을 잃더라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자, 이번엔 대장동 개발 의혹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이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된 시기에 사직을 강요당했다. 이런 녹취 파일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죠.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소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녹취 파일의 여파가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2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확정되기 직전인데요. 이 사업을 주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당시 사장이 부하 간부인 유한기 당시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걸로 보이는 대화 녹음이 최근 공개됐죠.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물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도 녹취 속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지만 야권에선 화천대유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황 전 사장을 제거한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당시 경위에 대해선 아직도 뚜렷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녹취 파일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이 각각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황 전 사장이 이 파일을 왜 6년이 지나서야 공개했는지 의문이었죠. 당시 황 전 사장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도 어제 드러났습니다. 사퇴 압박 배경이 이런 개인 비위 아니었냐는 관측이 나오자 황 전 사장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알 것이고 재판 때문에 공사를 떠난 건 아니라며
대장동 관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하라고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녹취 속 또 다른 인물인 유한기 전 본부장이 공개 반박했습니다. 황 전 사장의 재판이 확정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직을 건의했고 황 전 사장이 임명권자를 운운해 이재명 시장 등을 거론한 것이라며 사직을 강요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진 이 사퇴 압박 의혹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오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오늘 검찰에 나온 김 씨는 곽 의원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건 누군가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정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중을 20kg 정도 줄였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역설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당 회의실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을 없앴고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의 현지 언론에서 제기된 김정은 대역설에 대해 국정원이 근거가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얼굴의 일부 부위가 다르고 체중이 부쩍 줄었다는 게 대역설의 근거였는데 국정원이 과학적 기법으로 김정은의 얼굴 등을 분석한 결과 체중을 20kg 감량한 것일 뿐 김정은 본인이 맞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AI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세밀하게 추적을 해봤답니다. 현재 약 20kg가량 감량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사상체계 정립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당회의장의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사라졌고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집권 10년을 맞아서 독자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을 이제 국정원에서 확인하고 올해 북중 무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화폐를 만드는 용지와 특수 잉크 수입도 중단돼 화폐 공급 등 경제 관리에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량난도 여전히 심각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하라.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종전 선언을 논의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광물질 수출과 정제유 수입 등 대북 제재 일부 해제는 물론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같은 실현 불가능한 요구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은 이런 선결 조건 없이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수감 중인 이상직 의원이 오늘 출소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보증금 석방 결정을 내린 건데요. 정작 이 의원은 보석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전주교도소 앞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교도소 문을 나섭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신분으로 500억대 경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지 180여일 만입니다. 6개월 만에 지금 소감 내시는데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소감 한 말씀만요. 아직 나가겠습니다. 보석방은 이 의원 측의 신청이나 별도의 보석금 없이 재판을 맡은 판사의 재량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원 측은 구속 시한을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관행적인 보석방이라며 주거를 제한하고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는 등 보석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의원이 재판 초반부터 변호인단을 수시로 바꿔가며 재판을 지연시켜 구속 시한을 다 채운 결과 원하던 대로 확정 판결 이전에 석방을 얻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7번째 지금 바꾸셨는데 혹시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 지연 앞서 회사 돈을 빼돌린 공범으로 지목된 임원진들은 관련 재판에서 횡령과 항공사 부실 사태의 책임자로 창업주인 이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석방된 이상직 의원은 당장 다음 주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질 경우 지금은 무조건 화장을 해야 하고 가족이 임종을 지키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시신이 감염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이 확진자 장례 지침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이 밀봉된 관에 실려 화장장으로 향합니다. 병실에서 나올 때부터 특수 처리된 비닐팩으로 2차 밀봉을 마쳐야 비로소 운구가 가능하고 수의를 입힐 수도 염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시신을 밀봉한 뒤 화장하는 것도 임종 시 입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도 모두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CCTV로만 몸 발치해서 봐야 되는데 손 한 번 못 잡아주고 몇 시간도 안 돼서 화장이 됐다는 게 슬프고. 먼저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게 하는 건 에볼라 때부터 적용돼 메르스를 거쳐 코로나19 초기 때까지 이어져온 국제 지침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이 감염을 일으킨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미신에 불과하다며 선화장 후 장례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숙주가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바이러스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사망한 자는 더 이상 감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임종 후 영안실에서 가족이 참관할 수 있고 다만 손으로 만지는 것만 안 됩니다. 사망이 확인된 이후엔 염습과 수의를 입혀도 되고 비닐팩 밀봉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같은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해 우리 정부도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장례 지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장례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2,800여 명에게 사실상 화장을 강제하는 대가로 유가족 등에 지급한 장례비는 239억 원. 이제는 이 돈을 유가족 위로금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MBC는 3년 전 정부가 공개하지 않던 감사에서 적발한 사립유치원의 이름과 비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이후 비리 유치원의 감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전체를 감사한 결과 무려 5천 건 넘게 적발해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신재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사립유치원. 2018년 4월 당시 원장은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 급여와 업무 추진비로 8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석 달간 2,4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전임 원장님이신데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실수 같은 게 있다 보니까요. 감사받고 다 반납했죠. 인근의 또 다른 사립유치원. 2016년부터 2년간 유치원 회계로 처리해야 할 2억 3천만 원을 설립자 개인 계좌로 옮겨 협회비나 차량 과태료 등을 내는 데 썼습니다. 학부모들은 알 수 없었던 이런 감사 내용은 지난 2018년 10월 MBC의 비리 유치원 명단 보도를 계기로 공개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년간 도내 사립유치원 915곳을 전수 감사한 결과 무려 5,500여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 중 비위 정도가 심한 27개 유치원은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원장 등 관계자 38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중징계도 101건이나 됐습니다.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 21곳도 수사 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6개원으로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목적에 어긋나게 쓰여진 것으로 확인된 유치원 회계 511억 원은 해당 유치원에서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후보들마다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세종시에 가면 우리 출산율이 OECD 평균 비슷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교사들은 육아휴직을 3년씩 가지는데 일반 회사원들은 3년을 못 가지거든요. 정말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출산율이 오를 수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47명이었습니다. 그해 우리나라의 전체 합계 출산율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에 공무원이 많고 이들이 육아휴직 길게 쓸 수 있으니까 출산율이 높다는 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육아휴직의 중요성 강조하고 유 후보의 말도 절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인구 구성을 보면 30, 40대의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신도시다 보니 인근 지역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에서 39세 젊은 층의 유입 인구가 좀 증가를 했었고요. 보육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보육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육아휴직 조건이 같은 공무원들끼리만 비교하면 어떨까요?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인데 중앙행정부처의 세종 이전 이후 서울 소재 공무원의 출산율은 1.36명, 반면 세종 소재 공무원은 1.89명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건 집값과 보육시설의 여건 등의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세와 월세로 살 경우에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에 사는 경우보다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가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의 출산율은 1.2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양질의 일자리와 보육, 집값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걸 세종시 출산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대만과 미국 간의 군사 공조를 과시한 건데 중국은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소문만 무성하던 미군의 대만 주둔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U.S. service members to help train Taiwanese troops? Well, yes. We have a wide range of cooperation with the U.S. 또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보호할 거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Do you have faith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defend Taiwan if the mainland were to try to move on Taiwan? I do have faith.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1일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2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대만에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을 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搞台独是死路一条，支持台独也是一条不归路。 무기 판매와 유엔 가입 등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정부를 지지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미국과 대만 두 지도자의 이딴 발언이 미중 간 군사 대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대만 공격 훈련 영상을 공개하고 군용기로 연일 대만 상공을 침범하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대규모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저장고를 건설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나서는 등 미중 간 군비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 와중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국이 참을 수 없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고 있다고, 미국은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합의를 중국이 위반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은 국제 정세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가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버젓이 정형외과 수술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MBC에 접수됐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운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영상에 포착된 업체 직원은 환자의 몸에 수술 도구를 대고 있었습니다. 제보는 MBC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종합병원 수술실, 여러 군데 부러진 다리뼈를 맞춰 고정하는 수술이 한창입니다. 여기 뭐가 하나 있어야 돼? 아까 영화에 파란 멸균복을 입고 수술대 옆에 서서 환자의 수술 부위에 금속 기구를 대고 움직이는 한 남성.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입니다. 그 수술 부위가 잘 보이게 하는 그 부분을 당겨주고 근육을 제껴주는 거예요. 좋은 정도를 넘어서 그냥 본인이 시술하잖아요. 공익신고자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수술에 참여하는 이런 광경을 수십 번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수술 전날 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에 전화하는 것도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전날해요. 매일 뭐뭐 쓴답니다. 사람 보내주시고 물건 넣어주세요. 몇 시까지 오실래요? 보통은 그래요. 해당 의사와 병원 측은 해당 직원이 의료기기 사용법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사용법을 의료기기 사용자들이 알아가지고 의사한테 가르쳐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법은 아니란 겁니다. 직접 환자 몸에 기구를 대고 수술에 참여한 것도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잡고 이렇게 지금 갖다 대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 손이 너무 모자라면 이거 하나만 좀 잡아줄래? 이런 의도로 제가 부탁을 하긴 해요. 정말 그런 걸까? 의료법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엑스레이나 영상 촬영을 이제 하고 그걸 보아가면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 멸균복까지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수술 의사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견인을 한다든가 수술 환부를 보아가면서 보조를 할 일은 없죠. 명백히 수술을 같이 하는 상황인 만큼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입니다. 병원 측면에서는 일단 빈건비가 절감이 되고 의사 측에서는 내가 부리던 사람이니까 편안한 거고 불법의 영역입니다. 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당국을 거쳐 관할 경찰서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7년 전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시죠?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린 현대판 노예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석 달만 일하면 된다며 나를 섬에 팔아넘겼다. 감시를 피해 몰래 우체통에 넣은 편지에는 충격적인 염전의 실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때리다시피 하고 나무 강목이나 이제 쇠파이프로. 2014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 시각장애인 한 명은 1년 반 동안, 또 다른 지적장애인 한 명은 무려 5년 넘게 중노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염전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100명 넘는 실종자들이 염전에서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서도 또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경계성 지능인 노동자가 신안의 염전에서 7년간 온몸에 소금독이 오르도록 일했지만 월급 한 번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노예한 노예입니다. 뭐 사람 취급도 아니고 동물 취급도 아니고 솔직히 나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박 씨는 염전주가 임금을 입금한 뒤 함께 은행에 가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해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터 밖으로는 외출도 마음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참다 못해 산을 넘어 도망친 박 씨는 지방노동청에 염전주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청은 박 씨가 4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염전주와 합의했다며 사건을 끝냈습니다. 염전주는 임금을 모두 안 준 것이 아니고 박 씨의 생활비와 병원비, 담뱃값 등으로 대부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이 아니면 100%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의 봉급에 더 오버해서 돈을 썼어요.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시민단체는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더욱 교묘하게 노동력 착취와 감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노동청은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 6명이 처음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킨 첫 번째 사례인데요.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남편과 이혼한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운 50대 A씨. 법원은 전 남편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지난 15년간 몇백만 원만 줬을 뿐 밀린 양육비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영농조합 대표예요. 주식회사 대표. 사업도 하고 차도 몰고 다니고 뭐 다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는 A씨 전 남편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양육비 이행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에 대해 정부가 운전면허를 정지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운전면허는 최대 100일까지 정지되고 해당 기간에 양육비를 모두 지급해야 면허 정지가 해제됩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A씨의 전 남편은 밀린 양육비 1억 원 가운데 3,6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법원 뛰어다니고 서류 내고 상담하고 이거를 맨날 하는데 바로 보냈어요. 없는 것보단 낫는데 아직도 멀었죠. 면허 정지의 효과는 있지만 정지 기간이 100일로 너무 짧은 게 문제입니다. 3개월만 지나고 나면 이분들은 시간을 그만큼 벌고 그냥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간을 좀 더 실효성 있도록 연장해야 되고요. 양육비를 지급하기까지 계속 정지가 되어야 하는데 A씨의 전 남편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된 나쁜 부모는 모두 6명. 이 중 2명은 밀린 양육비가 5천만 원이 넘어 출국 금지도 됐습니다. 이들이 계속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틸 경우 여성가족부는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뜻하는 X. 미국 국무부가 이 X가 표기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는데요.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권 성별란의 X자가 선명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X. 제3의 성별을 뜻합니다. 어릴 적 남성으로 자랐지만 성인이 된 후 자신이 중성임을 깨달은 63살의 다나 짐 씨. 2015년부터 성별 표기 문제로 미국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여권을 발급받게 됐습니다. I got this morning. It's the first U.S. passport with the X marker, which is over here. It's kind of unbelievable that I got the first one. 그는 자신의 여권이 제3의 성을 가진 이들이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는데 첫걸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legal recognition for me and my community. Legal recognition means we have status as a human being instead of an issue. 미국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 am hoping that this will, as soon as possible, become routine so that anyone who wants can just access an X in their passport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국무부는 의료 증빙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초부터는 성별 표기와 관련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권 성별란에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등 최소 11개국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바꾸는 일조차 쉽지 않은 데다 제3의 성을 부르는 사회적 호칭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장릉의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왕조 11대 중종의 부인 문정황후 윤 씨의 무덤인 태릉. 수도 서울 한복판에 원형 가까운 상태로 보존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들 명종의 무덤 강릉도 있습니다. 모두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두 능에서 큰 길만 건너면 군 골프장인 태릉 골프장이 펼쳐집니다. 정부가 작년 8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6,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곳입니다. 그런데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은 탁 트인 태릉의 경관 일부가 아파트에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 사실상 능 전면이 모두 아파트에 가로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는 태릉, 강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의 경관이 달라지면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재청이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고가 고층의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역사문화경관 해치면서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에선 500m 앞에 이미 신축 아파트가 올라갔고 문화재청이 뒤늦게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높이는 줄일 수 없다며 대신 외벽을 왕릉에 어울리게 꾸미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문화재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1위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2위 KT가 NC와의 더블헤더 1차전을 비기면서 국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1위 결정전까지 펼쳐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선두 삼성의 반게임 뒤진 KT와 5위 싸움에 사활을 건 NC. 양팀의 승부는 살얼음판 그 자체였습니다. KT가 호잉의 1타점 적시타로 리드한 가운데 선발 고영표의 압도적인 투구가 이어졌습니다. 주무기 체인지업을 앞세워 개인 최다인 11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7회까지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8회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1사 1-3루 위기에서 NC 나성범에게 동점 내야 안타를 허용했습니다. 고영표의 역투에도 불구하고 승부가 결국 1대1로 끝나면서 KT는 여전히 반게임차 2위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1위 삼성과 무승부 숫자가 같아지면서 사상 초유의 1위 결정전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KT와 삼성이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한다면 양 팀은 오는 일요일 대구에서 1위를 가리는 단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KT와 NC의 더블헤더 2차전에선 7회 현재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4위 두산과 5위 SSG는 현재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산이 오늘 승리한다면 4위를 확정짓지만 SSG가 승리를 거둔다면 4위 싸움 역시 마지막까지 대훈전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와 아마를 통틀어 최강을 가리는 FA컵에서 전남의 2부 반란이 거셉니다. 울산을 꺾고 결승에 올라 2부 리그팀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도전합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4년 전 울산 유니폼의 호랑이 세리머니로 FA컵 우승을 이끌었던 이종호. 어제는 전남 유니폼을 입고 친정팀을 상대로 선제골과 호랑이 세리머니를 재현했습니다. FA컵 묘미인 약팀이 강팀을 잡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 생각했고, 저를 아직도 응원해주시는 문수구장에 있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의 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결승골을 터뜨린 장순혁 역시 울산 출신입니다. 울산에선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전남에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경기도 뛰지 못하고 항상 힘들었는데 이렇게 5년 만에 문수 경기장에서 뛰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또 골을 넣게 돼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FA컵에서 하브리그 반란은 지금까지 준우승이 최고 성적입니다. 2005년 내셔널리그의 미포 조선도, 2017년 K리그2의 부산도, 그리고 2년 전 3부 리그 대전 코레일도 결승까진 갔지만 그 고지를 넘지 못했습니다. 전남은 그동안 3차례 FA컵 우승을 차지했지만 당시엔 모두 1부 리그 소속이었습니다. 다음 달 결승 상대는 강원을 꺾고 올라온 대구. 전남이 이 고비마저 넘긴다면 하브리그 최초로 FA컵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면은 또 지원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고 아시아에 저희 전남 드래곤들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기부여가 확실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마음 놓고 이 계절을 느끼기에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시청자께서 보내온 관악산의 모습인데요. 10월 들어 고온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나무가 겨울채비를 잊은 듯 했지만요. 요 근래 날씨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단풍색이 눈에 띄게 울긋불긋해졌습니다. 내일도 산에서도 또 거리에서도 가을 정취가 가득하겠습니다. 하늘에 높은 구름만 낄 뿐 가끔씩 푸른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또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단 제주도와 동해안 지방은 너울로 인한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경상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내일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는 따스한 가을볕이 비추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새벽부터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1도, 대구 19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맑은 하늘을 보기는 어렵겠고요. 토요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떼셨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